자, 거기 잠깐만 보고 갈게요. 4페이지입니다. 시대 상황 설명드린 것 같고요. 경제 주체 설명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 설명드리겠지만, 자, 고전학파는 경제 주체 두째질에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 투자는 뭐의 함수라고 가정했죠? 아까 좀 전에 어썸전 할 때 투자는 뭐의 함수라고 가정했어요? 이자율의 감소 함수라고 했죠.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는 떨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거, 반영한다는 걸 탄력적이라 그래요. 탄력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IS 곡선이 완만하다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따 그래프로 볼 거예요. 그건 몰라도 좋아요. 이따 그래프로 설명할 거니까. 그 오른쪽에 그에 말해서 케인즈 학자는 경제 주체를 비합리적인 투자자고 투자 전망에 대한 애니멀 스피릿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왜 이렇게 봤냐면 케인즈는 그 시대의 상황이 대공황이었죠. 그 대공황 상태에 이자율을 낮추더라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 늘리더라 이거예요. 왜 안 늘릴까요?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춘들 투자를 늘리지 않더라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뭐에 연결되냐면 좀 이따가 얘기할 부분이 유동성 함정과 연결이 될 겁니다. 시장의 자기 조절 능력, 가격 신축적 설명드렸고요. 오른쪽 가격 경직성,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이 되는 겁니다. 정부 정책, 정부 개입이 무용하다, 자유방임주의. 오른쪽 정부 개입을 주장한다. 요 재정정책, 통화정책 나중에 얘기할게요. 거기 보니까 그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이런 거 써있죠. 이건 이해 못해도 좋아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폐에 대한 수요. 자, 고전학파는 거래적 동기. 소득의 증가함수로서 안정적이다. 그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비탄력적. 왜 비탄력적이라고 봤을까요? 자, 고전학파는 화폐 수요를 어떤 이유로 한대요? 거래적 동기나 예비적 동기를 한다 그랬죠. 그런데 거래적 동기나 예비적 동기는 뭐의 함수예요? 소득의 함수죠. 자,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 소득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뭐에 영향을 받아요? 소득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자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자율의 탄력적이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겠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게 되면 LN 곡선이 수직적이 나타나요. 오른쪽 케인즈는 투기적 동기를 가정해. 아까 투기적 동기는 뭐의 함수였냐면 이자율의 감소 함수였죠. 이자율이 낮을 때는 투기적 동기에 대한 화폐 수요를 많이 하죠. 이자율이 낮다라는 말은 뭐예요? 채권 가격이 매우 비싼 거죠. 채권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은 채권을 안 삽니다. 그 현금을 갖고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자율이 매우 높아. 이자율이 매우 높다는 건 채권 가격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럼 현금을 안 갖고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화폐 수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탄력적이겠죠. 왜? 이자율이 함수니까. 대표적인 학자들을 간단히 써놔봤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다음 5페이지 통화주의자하고 합리적 지대 학파는 여러분 참고로 보세요. 지나갈게요. 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페이지에 보시면 실제로 거시경제 분석해서 거기 그 표가 있습니다. 시장의 구분, 재화시장, IS 곡선 밑줄 치고요. 화폐시장, LN 곡선, 아까 말씀드렸죠. 노동시장, 생산함수, IS 곡선과 LN 곡선을 통해서 총수요 곡선이 도출되고 노동시장과 생산함수를 통해서 아까 자본은 일정하다 가정하는 거죠. 생산함수를 통해서 총공곡선이 결정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AD 커브 곡선을 위한 IS 곡선과 LN 곡선을 공부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책에 잠깐만 밑줄 치고 IS와 LN에 대한 구체적인 도출은 잠깐 쉬었다 하기로 하고요. 책에 잠깐만 밑줄 치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위로 넷째 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도출된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뭔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 1-1에 보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어렵지 않죠? 아까 다 한 겁니다. X축엔 Q고 Y축엔 P죠. 가격이죠. 오른쪽에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거는 가격이 신축적인 거죠. 신축적이라면 문제가 안 되죠. 왜? 균형 상태에 도달할 테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면 완전 고용 상태가 될 겁니다. 그 그림 밑에 둘째 줄 균형으로 복귀하는 이런 시장의 힘을 안정성이라고 한다. 자, 아까 고전학파는 경제가 안정하다고 그래서 불안정하다고 그랬어요. 안정하다고 그랬죠. 근데 케인즈는 불안정하다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아까 케인즈의 이론을 무슨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이론이란 말을 왜 썼냐? 이 케인즈는 어떤 비판을 받게 되냐면 시대적 상황이 어떤 때 나타났어요? 대공황 때. 즉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냐. 불황 때 잘 맞는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케인즈는 아니다. 나는 이론은 특수 이론이 아니라 무슨 이론이다? 일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말이 뭐냐?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경제가 안정적이라면 경제 변수와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됐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2번 시장의 분류와 균형 분석. 첫째, 경제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장을 대분류하게 되면 첫째,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재화시장, 구스마켓. 아까 얘기했죠. 재화시장. 재화시장에 대한 분석, 재화시장이 있고 재화시장에서는 뭐가 결정됩니까? 국민소득, Y. 그 다음 이 재화시장에서 아까 우리 투자, 요 투자에는 이자율이 함수인데 이 이자율이라는 놈은 어디서 결정됐어요? 화폐시장. 그래서 총수요는 화폐시장까지도 같이 봐야겠죠. 바로 밑에 빨간 걸로 찍겠습니다. 화폐시장이라 한다. 화폐시장에서의 가격이 바로 금리죠. 한줄 떼고 이와 같이 실물시장과 화폐가 거래가 증가함으로써 경기가 좋아진 이러한 크기를 총수요라고 한다. 거기 어그리게이트 디맨드라서 AD라고 표시할게요. 앞으로 알겠죠? AD라고 할 겁니다. 총수요에 대응하는 생산을 담당하는 부분이 총공급이라 한다. 앞으로 AS라고 하겠습니다. 한줄 띄고 생산함수는 결국 산출량은 노동과 자본에 규정되는 것으로 하게 되는데 자본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결국은 노동시장과 생산함수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폐쇄경제라면 다른 시장은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두 줄 띄고 왈라스 법칙이 있어요. 왈라스 법칙이란 뭐냐면 시장 전체가 균형 상태가 있다면 만약에 1시장이 있고 2시장이 있고 3시장이 있고 4시장이 있어요. 요 세 시장이 지금 전체가 균형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 2, 3이 균형이면 4시장은 자동 뭐가 돼? 균형이 되겠죠. 그럼 굳이 네 번째 시장을 분석할 필요 없죠. 그게 왈라스 법칙입니다. 다음 페이지 첫째 줄 ISLM 모형에서 결정. IS는 무슨 시장이에요? IS 무슨 시장? 재화시장. LM은 무슨 시장이에요? 화폐시장. ISLM 모형에서 결정되는 총수의 크기가 수요 부족 경제에서는 균형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ISLM 모형을 통해서 균형 국민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절 재화시장의 균형.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 그림부터 본격적으로 도출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